오르가니스트이자 바흐 음악 전문가였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에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흐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300년 넘게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 바흐.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마주치게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이름 바흐인데요. 바흐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시대악기와 연주로 감상하는 특별한 클래스 KBS 클래식 FM 특집 공개 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2019 여름음악학교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곡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건 아무래도 청중들 앞에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새롭게 감동을 일깨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공연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바흐의 음악의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KBS 클래식 FM 특별 특집 공개 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2교시는요. 바흐 인생 후반부에 작곡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평소 음악회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바흐의 모테트 준비했는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흐 작품 번호 230입니다. 솔로에는 소프라노 송태윤, 알토 박은경, 테너 김광명, 베이스 김정석, 오르간 이수정,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연주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바흐의 모테트,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흐 작품 번호 230. 솔로에는 소프라노 송태윤, 알토의 박은경, 테너의 김광명, 베이스의 김정석, 오르간의 이수정,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컬의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이분만큼 바흐의 걸작들을 자주 연주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도 바흐의 나라 독일에 가셔서 또 바흐 연주로 인정받고 돌아오신 김선아 선생님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풍스러운 연주로 바흐 시대를 아주 실감나게 해주실 콜레기움 보컬의 서울 또 콜레기움 무지금 서울에게도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예. 아주 벌써부터 이렇게 열기가 느껴져서 아주 집중력이 느껴져서 첫 스테이지를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교시에 과연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 좀 복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공연 오신 분들이 어제 공연에 오지 못하셨거든요. 아, 네. 예.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좀 퀴즈를 좀 내볼까요? 퀴즈를. 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대표로 매를 맞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여름음악학교의 주제가 되는 시냇물 아닌 바흐는 누가 한 말일까요? 아니 너무 멋진 표현. 시냇물이 아닌 바다. 저기 써 있네요. 아이고 이런 큰 힌트가. 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베토벤이었죠. 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시작을 직업으로?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오르가니스트. 네, 맞습니다. 피아니스트 아니죠? 네. 오르가니스트. 예. 예. 또 바흐는 무슨 법의 대가다. 모모법. 네. 뭐라고요? 네. 아니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다들. 제가 맞힐 수 있었는데. 네. 네. 또 바흐가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힌트를 드리자면 어저께 바흐 작품이 아닌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배려가 아주 뛰어나시죠. 비발디, 파엘벨, 예, 북스테후데, 예, 이런 분들로부터 네. 영향을 받아서 1교시에는 그런 분들의 음악도 함께 나눠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첫 곡으로 모테트를 들었잖아요. 네. 모테트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모테트는 간단하게 불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셨다시피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들으신 모테트는 바흐가 라이프치히 시대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모테트를 가르쳐 음악의 설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테트 안에는 가사의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하는 그런 어떤 심도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흐는 한 10곡 정도의 모테트를 작곡했어요. 칸테타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모테트는 이미 르네상스 때부터 있었던 장르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작곡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흐의 작품을 지금 들으셨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듣기에도 어렵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들을 약간 좀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토마스 학교의 합창 장학생들이 한 50여 명 됐었는데 이 50여 명을 4개의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래를 잘하는 상급 학생들이 주로 칸타타를 연주했는데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작곡을 한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타타 같은 거는 한 15명? 적게는 한 8명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칸타타를 그렇죠. 부른 거죠. 그리고 네. 칸타타를 잘 부르게끔 모테트로 훈련을 시킨 네. 거고. 네. 자, 그럼 오늘 또 아주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요점 정리 준비했습니다.
바이마르 궁정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흐는 쾌텐의 영주이자 애호가인 레오폴드 후작의 제의로 1717년 32살 때 쾌텐 궁정 악장으로 이직합니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악기를 위한 곡을 작곡하면서 주옥 같은 기악 작품을 쏟아내게 되죠. 게다가 안나 막달레나와의 두 번째 결혼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그는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 칸토르 겸 음악 감독에 취임합니다. 특유의 근면함과 신앙심으로 한 땀 한 땀 종교 음악의 마스터피스들을 완성해내죠. 1750년 65세로 타계하는 순간까지 음악에 관한 모든 사명을 다하고 떠난 진정한 음악의 장인, 그는 어떻게 시냇물이 아닌 바다가 되었나? 오늘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를 만나볼 텐데, 쾌텐 시절 바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년 정도 쾌텐에 머물렀던 이때가 바흐 인생의 황금기라면서요. 굳이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때 바흐가 굉장히 행복한 주군을 만났습니다. 쾌텐의 그 레오폴드 주군이 굉장히 바흐를 아꼈고, 그리고 종교가 달랐어요. 바흐는 루터파고 주군은 이제 켈빈파였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내악 같은 것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오폴드 공작은 바흐를 너무 아껴서 자랑하려고 자주 바흐를 데리고 다녔어요. 네네. 그러다가 좀 아주 매우 슬픈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1720년 공작이 온천 여행을 가는데 수행을 하러 갔다가 도중에 첫 번째 부인, 그 연상의 여인 바르바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바흐가 갔다 오니까 이미 장례까지 다 끝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황망하게 첫 부인을 보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한 1년 반쯤 뒤에 쾌텐의 소프라노로 왔던 그 안나 막달레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로부터 1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르바라로부터 7명의 자녀를.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10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비극인데요. 바흐는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이었고 또 굉장히 다정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미뉴엣이 딴따라디라 딴딴딴, 이게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서 피아노 연습을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게 한 70여 곡 되는 작품집을 만들어요. 부인의 피아노 연습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방울색 또 카네이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먼 데서 주문해서 로맨티스트죠. 네. 진짜 그냥 연습만 시켜줘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곡을 지어서.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무반주 솔로곡들도 다 이때 나왔다던데, 이제 궁정 악장이니까 기악 합주곡들도 많이 썼을 텐데 솔로곡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어떤 그 작곡가로서의 그런 의무도 있었겠지만 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연주가였습니다. 네.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죠. 일단 바이올린 잘했고 오르가니스트였고 하프시코드도 잘했고 비올라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소나타 양식, 춤곡 양식, 그러니까 또 어떤 각 시대별 이탈리아 스타일, 프랑스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의 스타일로 조금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이스 파트가 없는, 당시에는 소나타도 다 베이스 악기가 다 반주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반주, 우리가 알고 있는 무반주 이런 작품들은 정말 독보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시도였을 텐데, 오늘 무반주 솔로곡 중에서 몇 곡 좀 발췌해서 감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곡들 만나볼까요? 네, 저희가 첼로, 또 플루트,
그다음에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곡을 차례로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은 플루트 대신에 리코더가 대신 연주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분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연주하는데 마치 화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화성은 사실은 동시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바흐는 혼자 연주하는 악기에서 마치 아르페지오 다다디다디디 다다디다 이렇게 펼친 화음처럼 해서 그 화음이 잘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율이 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한 음도 더 넣거나 뺄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한 선율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들으실 세 곡이 다 사실 춤곡 모음곡입니다. 근데 춤곡은요 원래 미뉴엣 사라방드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만 지그 이런 것들이 그 춤곡의 이름에 따라서 그 어떤 형식, 박자, 무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라방드는 어떤 느낌일까, 지그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솔로곡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 그리고 무반주 플룻 파르티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3 중에서 알르망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중에서 사라방드와 지그, 바로크 첼로의 강지연, 리코더 문은혜, 바로크 바이올린의 김경리가 연주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너무 좋으셨죠? 여러분께서는 바흐 시대, 1700년대에 이 바흐가 이 곡을 짓고 연주하던 당시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프렐루드, 또 무반주 플룻 파티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3 중에서 알르망드, 또 바이올린 파티타 2번 D단조 중에서 사라방드와 지그를 들으셨어요. 첼리스트 강지연, 리코더이스트 문은혜,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리의 솔로 연주였습니다. 시대악기로 특별한 감흥을 선사하신 세 분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금호아톨 연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KBS 클래식 FM 특집 공개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 2교시를 듣고 계세요.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KBS 콩이나 여름음악학교 검색해서 들으시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처럼 아주 실감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청취자 모두를 위한 바흐 클래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공개 방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프로그램을 시대악기와 연주로 감상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공연인데 시대악기로 감상하면 좋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운드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현대 피치보다 반음이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편안하고 좀 릴렉스되게 느껴지죠. 그리고 궁정이나 울림이 좋은, 지금 여기 금호아톨도 굉장히 울림이 좋아서 바로크 악기에 굉장히 적합한데 여기보다도 한 2초 정도 더 울림이 많은 곳에서 들으면 이 악기는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로크 음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키,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죠. 강약, 중간약 배우셨죠? 음악 시간에 배우셨죠? 네. 네, 그 강약 중간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강약 중간약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악기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현악기를 예를 들어만 봐도 양의 내장을 꽈서 만든 거트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걱걱거려요. 이렇게 거트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걱걱거립니다. 그래서 거트현이어서 네, 그랬군요. 꺽거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현과 부딪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과 현이 부딪히는 소리. 근데 활도 가볍고, 그다음에 이 현도 거트현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이 활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줄 안으로 약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이렇게 활이 훅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할 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강약의 이 조절이 쉽고요. 지금 현대 활이나 이 금속 재질로 만든 그런 줄은 그러한 연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을 똑같이 레가토로 그 강약이 크게 다르지 않게끔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든 악기예요. 그러니까 흉내는 좀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 강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현대 음악 하시는 근데 분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네. 악기 소리를 좀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악장 선생님이 두 개의 악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현대 악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달린 게 있죠. 그래서 어깨 받침이 있습니다. 턱 받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트현이고요. 이게 이제 스틸현인데 약간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활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크 활은 진짜 여러분들 보호 활에서 온 거예요. 화살 쏘는 거에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기가 두껍고 이 앞이 좀 얇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더 좋은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제 현대 활은 여기와 여기 끝까지 다 똑같은 음색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두 악기를 비교해서 좀 연주를 잠깐 해봐 주시겠어요? 모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모던을 일부러 막 못하게 들리게 하진 않으실 거죠?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잘 익숙한 소리예요. 그렇죠? 네. 이제 걱걱거리는 우리 거트연 소리를 듣겠는데요. 네, 크고 작은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제는 첼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모던 첼로입니다. 모던 첼로는 엔트핀이 있죠. 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지탱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악기와 연주자가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테이블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활은 똑같은 트로트 활이고요. 선생님 아까 하셨던 그 파르티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활을 굉장히 길게 쓰죠. 다다디다디다디다. 이제 바로크 악기는 일단 엔트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다리로 감싸게 되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하고 완전히 붙어서 강과 약을 훨씬 더 몸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도 똑같이 아까 그 바로크 활, 바이올린 활하고 같이 이쪽이 좀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각 활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세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왔다 갔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크 악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강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훨씬 더 말을 하듯이 각화를 많이 쓴다는 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말에 가깝게 하는 그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바로크 바이올린 첼로 소리를 들으면서 객석에서 아주 술렁임이 네,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바흐 시대의 악기 소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더 정감 어린, 네. 그냥 정말 더 사람 목소리에 가까운 것 같은, 네. 조금 더 한 반톤 정도 낮아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만나봤으니까 이 무대 중앙에 있는 저 예쁜 피아노는 대체 뭘까 궁금하셨죠? 합시코드 만나봐야죠. 이 바흐에게 합시코드는 어떤 악기였나요? 하프시코드는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면 그렇고요. 독일어는 챔발로, 또 이제 불어로는 클라브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흐가 작곡을 할 때도 많이 썼고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좀 아주 섬세하게 오르간은 조금 아무래도 계속 지탱하는 소리니까 이 하프시코드는 훨씬 더 좀 섬세한 악기여서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피아노하고 완전히 구조적으로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는 타건 악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해머가 줄을 쳐서 소리가 난다면은 네. 합시코드는 줄을 뜯게 돼 있어요. 네, 뜯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프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프나 아니면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들을 들어볼까요? 예, 오늘 들으실 곡은 합시코드 협주곡인데요. 합시코드 협주곡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5번의 합시코드가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패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시코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합시코드 콘체르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특별히 바흐는 합시코드 그 협주곡을 많이 작곡했어요. 그래서 한 대를 위해서 2대, 3대, 4대까지 굉장히 여러 대의 악기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오늘 들으실 곡은 한 대를 위한 콘체르토 5번입니다. 1,3악장은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2악장은 오보에 협주곡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우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게 합시코드 소리 들으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창창 하는 그 소리가 네.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지금 기존의 피아노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기존 피아노의 한 절반 정도 네. 아주 네. 폭이 좁은 그런 네.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합시코드 중에서도 이렇게 2단으로 된 합시코드도 예.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하죠. 2단으로 된 것은 보통 이제 연주용, 독주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아렌트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거는 한 단짜리 악기인데 예, 이 공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좋은 소리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협연의 합시코디스트 아렌트 흐로스펠트이고요.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5번 F단 쪽 바흐 작품 번호 1056 함께 하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프레스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렌트 흐로스펠트의 합시코드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아렌트 가지 마세요. 아렌트 가지 마세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 정말 바흐가 왜 이 합시코드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5번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6 함께 하셨어요. 아렌트 프로스펠트의 합시코드였고 콜레기움 뮤지금 서울의 연주였는데 브라보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이 합시코디스트 아렌트 로스펠트에게 제가 들어가지 마세요 해도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한국말을 잘하는 아렌트에게 한 곡 더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시코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왜 위대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바흐의 전기를 썼던 포르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가장 위대한 음악 시인이자 가장 위대한 음악 웅변가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 곡은 건반 악기를 위해서 작곡된 곡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90분 걸리는데요. 하나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30개의 서로 다른 변주곡을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그 바흐의 창조적인 그런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아리아로 시작해서 30개의 변주를 지나 아리아 다 카포로 이렇게 끝날 때 아, 정말 너무나
숨이 쌍관이랄까 네. 멋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그 곡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이 아렌트 프로스펠트에게 아리아만이라도 좀 청해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를 프로스펠트 합시코드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를 아렌트 프로스펠트 합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금호아톨 연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KBS 클래식 FM 특집 공개 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 함께하고 계세요.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KBS 콩이나 여름음악학교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듣는 즐거움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라이프치
시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쾌텐에서 아주 행복하게 노년까지 보내고 싶다고 했던 네. 그 바흐가 라이프치히로 가서 결국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되는데 바흐의 마지막 도시 라이프치히 여기서 어떤 일을 주로 했고 어떤 곡들을 지었나요? 네, 쾌텐에서의 그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주군은 결혼과 함께 음악에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라이프치히로 칸토어 겸 교회 음악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토마스 교회 칸토어로 갔는데, 칸토어라는 직업이 여러분들 좀 낯서실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은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오르간도 치고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합니다. 물론 아주 큰 교회는 그게 좀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칸토어다 그러면 보통 주일 예배 때 칸타타를 직접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만 같은 경우는 1000곡이 넘게 작곡을 해야만 했었죠. 바흐도 자기의 의무와 또 별도로 자기의 그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 네, 계획? 5개년 경제개발도 아니고. 네. 그래서 1년에 60곡씩 5년 동안 300곡을 작곡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네. 가사는 주로 성경 말씀이나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나 이제 찬송가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전문 이 작사가가 작사를 하면 네. 그 주옥 같은 가사에 바흐가 이 음악을 입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바흐의 위대한 부분이 음악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수사학 하면은 이게 연설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문이 음악에 적용이 된 시기가 바로 바로크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연설하듯이 음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음악 수사학의 분야인데요. 바흐는 그 분야의 대가이자 끝판왕이었습니다. 끝판왕. 네,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음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음이 내려가는. 쉽게 말하자면 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음에다가 다 모든 의미를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음악 수사학이 특별히 칸타타나 순환곡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독일어를 모르지만 바흐의 음악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뭐 순환곡 같은 거 들으면 눈물이 난다거나 그런 게 어떤 아주 바흐의 특별한 음악 수사학적인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시기에 작품 목록을 이렇게 쭉 보면 종교적이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나 봐요. 네, 당시에 카페 찌머만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근거로 활동했던 콜레기움 무지쿰, 이번 여름음악학교에 지금 연주하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바로 그 이름을, 역사적인 이름을 딴 건데요. 네. 이 단체는 1701년 젊었던 텔레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텔레만이 당시에 라이프치히에서 일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연주 잘하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주 2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1729년부터 바흐가 이 단체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이라는 꼭 불렸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1730년대부터 바흐는 콜레기움의 연주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바흐의 그 지도하에 연주됐던 곡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500회였대요. 그러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30년대를 1730년대를 다 이 콜레기움 무지쿰과 함께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연주 자료가 거의 남아있진 않지만 기악 소나타나 아니면 협주곡, 또 이 밖에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커피 칸타타, 농부 칸타타, 이런 세속 칸타타들을 연주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음악가로 정말 쉴 새 없이 일해왔던 바흐가 이렇게 카페 치머만에서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좀 세상의 맛도 좀 즐기면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시기였는데요. 라이프치히 시대에 작곡된 중요한 종교 음악 중에서 요한 순환곡 가운데 한 곡을 들어볼 거예요. 어떤 곡인지 좀 해설 부탁드려요. 요한 순환곡은 바흐가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 칸토어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성금요일을 위해서 작곡됐습니다. 총 2시간이 넘는 곡인데요. 설교 전후로 나눠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한 6시간 됐대요. 어마어마한 신앙심이에요. 네.
이 곡은 이전에 존재했던 순환곡들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듣고서는 오페라 같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아주 정말 처음 듣는 뮤지컬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기악과 합창이 아주 요한순환곡은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부를 곡은 드라마틱한 곡이 아니라 아주 슬픈 예수님이 매장 당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사라방드 푹의 슬픈 곡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콜레기움 무지큼 서울의 연주로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중에서 39번째 곡 편안히 잠드소서 거룩한 몸이여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중에서 39번째 곡 편안히 잠두소서 거룩한 몸이여,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숙연해지네요, 선생님. 이런 거 연주하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개인적으로도 또 더 좀 숙연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좀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죠. 네. 자,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대바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작곡가 핸델과 바흐는 참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예, 말년에는 좀 비슷한 고통도 있었죠. 그 두 분 다 시력이 악화되면서 같은 의사에게 눈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근데 그 수술 때문에 실명까지 가게 되고. 네, 예. 영국의 외과 의사인데요. 네, 두 명의 작곡가를 돌아가시게 만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바흐는 끝까지 음악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워낙 대작이어서 좀 이 자리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그 말년에 바흐가 작곡한 세 곡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음악의 헌정과 후가의 기법, 그 다음에 비단조 미사인데요. 네. 먼저 음악의 헌정을 설명드리자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시 대왕의 챈발로 연주자로 일했던 둘째 아들 칼 필립 임마누엘 바흐의 어떤 주선으로 이 노 바흐, 대바흐가 포츠담의 쌍수시 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왕이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해서 모두를 감동시켰는데요. 라이프치히로 돌아와서 그 왕의 테마를 가지고 다시 정설을 해서 출판을 해서 음악의 헌정이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저희가 만나볼 작품은 후가의 기법인데요. 네. 후가의 기법은 바흐가 대위법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하자면 음악사에다 나 이런 사람 이렇게 선포를 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위법의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테크닉을 담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흐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10년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인데요. 후가의 기술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단조 미사는요. 인류가 보존해야 될 유산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죠. 미사의 각 부분들은 사실 바흐가 이전에 작곡한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말년에 가서 하나로 조합해서 완전한 형태의 미사의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요. 음악의 구조, 표현,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한 바흐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곡이 너무 어려워서 바흐는 물론이거니와 바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연주를 계속 못했고요. 처음으로 전곡이 연주된 게 1859년이에요. 네.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곡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정기 연주 때 비단조 미사를 연주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어려운 곡을 저희한테 지금 숙제로 내주신 거죠, 선생님? 오늘 이 여름음악학교 이틀 동안에는 다 만나볼 수 없지만 음악의 헌정, 후가의 기법, 또 비단조 미사, 네. 요거는 조금 천천히 가정학습으로 준비했다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바흐의 생애 음악을 두 편의 공연으로 압축해서 만나봤어요. KBS 클래식 FM 특집 공개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 그 대장정을 지나서 이제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흐 하면 많은 분들이 이 G선상의 아리아라는 부제로 유명한 이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 에어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곡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흐는 총 4곡의 관현악 모음곡을 썼는데요. 이 곡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콜레기움 무지쿰과의 인연이 만들어낸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실 3번은 원래 트럼펫 3대와 팀파니까지 들어간 대편성 앙상블입니다. 이 중에서 에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받죠. G선상의 아리아라는 별명은 바흐 시대 때 붙여진 게 아니라 한참 후인 1871년도에 바이올리니스트 빌헬름이가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현인 G 음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다음에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다. 네, 그럼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가운데 에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에어였습니다. 콜레기움 뮤지금 서울의 연주였어요.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바흐에 대한 존경심이 박수에서 막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바흐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져요. 어떻게 이제 바흐의 위대한 음악 유산이 이어진 걸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바흐는 당시에 좀 인정을 못 받았다, 또 사후에 뭐 오랫동안 잊혀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흐는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바흐의 명성은 사후에도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는데요. 그의 아들들과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들에 의해서 전고전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과 같은 분들의 스승격이 되죠. 그래서 바흐의 DNA를 유럽 음악에다가 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흐의 첫 번째 전기가 나온 게 1802년이었습니다. 그 전기를 쓰신 분이 포르켈인데, 네. 이분이 그 전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예. 조국이여 그를 자랑스러워해라. 그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독일인임을 자랑스러워해라.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나라가 되라. 오. 네. 예. 그 대단하죠.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독일에 있어서 이 바흐라는 존재가 이미 그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격의 기준이 네, 된 그렇죠. 셈이네요. 네. 네. 그래서 바흐는 그야말로 베토벤, 맨델스존, 브람스, 레거 이 모든 그 독일어권의 작곡가들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음악가들에게 작곡 원리, 화성, 대위법, 형식에 이르는 모든 음악 분야의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현대 음악까지도 이어집니다. 현대 음악 교육에서도, 지금 현재 음악 대학에서도 바흐를 빼놓고 음악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예. 작곡가죠. 어제 오늘 이제 바흐를 만나보면서 너무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가 남긴 유산이 너무나 순도 높고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왠지 좀 범접하기 어려운, 네. 그리고 쉽고 편하게 즐기기 어려운 그런 네.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좀 남겨진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바흐의 음악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으셨던 곡들, 어제 오늘 들으셨던 곡은 은근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한 그렇죠. 음악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흐 음악이 우리 생활 안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흐의 기악 음악이나 지금 방금 들었던 이 주선상의 아리아까지도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들리지만 아, 그래요? 정말 어려운 곡들입니다. 이것은 바흐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정연한 교회 음악, 이 질서 정연하다,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음악을 추구했던 바흐의 그 신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차르트보다도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한 땀 한 땀 혼신을 다해서 음악적인 면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추구하는 정연함, 이런 음악은 연주자나 청중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연주자는 가사, 화성, 조율, 리듬, 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면서 좀 구도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청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현대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뭔가 릴렉스가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니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주 나를 압도시키는 그런 음악을 추구합니다. 근데 바흐의 음악은 둘 다 아니에요. 도리어 이성과 감성을 집중하면서 감상해야 합니다. 바흐의 음악은 현대인들의 나날이 가벼워지거나 또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취향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흐가 본인의 음악을 두고 얘기한 교양인의 음악, 무지카 레제르바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진짜 예술과 만나는 찰나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영혼의 릴렉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왠지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골드베르크 변주곡 딱 혼자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도화지, 하얀색 도화지가 저한테 펼쳐진 것 같으면서 네. 마음이 다 정리되고 생각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받게 되거든요. 오늘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 생각이 복잡하셨던 분들, 오늘 정말 치유되고 힐링되고 뭔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흐 관현악 모음곡 2번 B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중에서 바디네리 청해 듣겠습니다. 특별히 플룻 대신 리코더로 연주하는 바디네리인데요. 리코더 연주의 문은혜,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연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B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중에서 바디네리, 리코더의 문은혜,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KBS 클래식 FM 특집 공개 방송 2019 여름음악학교 시냇물 아닌 바다 바흐 함께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바흐의 삶과 음악을 이렇게 짧지만 강렬하게 또 생생하게 만나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 어려운 미션에 기꺼이 함께해 주시고 이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공연 준비에 애쓰신 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연주자분들 나와주시죠. 정말 시냇물이 아닌 바다 바흐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해설과 지휘 또 바흐를 만나는 즐거움을 더 깊이 해주신 김선아 선생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 음악 학교 주제가 바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수강 신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메워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9 여름음악학교 시네무리 아닌 바흐.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클래식과 또 바흐와 더 가까워지는, 더 깊이 만나는 여름이셨기를 빌면서 이틀간의 여름음악학교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이연희, 연출의 이동우, 김휘연, 기술의 장덕원, 윤기범, 구성의 하지숙, 진행에는 저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